네, 이번 두 번째 인터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 6%대를 천명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앞으로 경제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밝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이 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해와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무역수지 이익을 주는 국가이고 네. 또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무역 총액을 따지면 이미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멈출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뿐이지 네. 사실은 어떤 국가도 언제까지나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도 네.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바로 그러한 위치에 시기에 도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구촌화돼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함께 네.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침체의 원인 무엇일까요? 중국 경제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누면요. 첫째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자체의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2008년 미국 맨하탄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상당히 회복하는데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출 지향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온 중국이 수출에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국내적인 이유로는 저는 그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를 진흥하는 정책을 해오면서 정치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소위 개발 독재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똑똑한 정치 지도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경제를 이끌어 가면 경제를 성장하는데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다 적용됐고요. 중국도 그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경제가 다 계획되고 이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실은 49년 건국 이후에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정경유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윤을 남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대부분이 국영 기업이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남긴다 해도 거기에서 오는 비효율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중국의 경제의 어려움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정치 문제 때문에 경제 어려움까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시진핑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후진타오 지도부 때부터 정치 개혁 문제는 계속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벌써 정치가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그런 것들을 지도부에서도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당이 정권을 내놓을 의지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아주 강하게 부패 척결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한계.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바로 그런 정치 개혁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도 최근 들어서는 좀 뜸하죠. 언제까지나 부패와의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공산당과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결국 공산당이 물러나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정치 개혁 문제. 그래서 더 좀 암울한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공산당이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비관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경제 침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텐데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는 팩트니까요. 이게 또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중국 경제가 잘 될 때도 국제사회가 같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잘 되었던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에서 국제 경제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만 잘 되고 이웃 국가는 못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이웃 국가와 내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잘 돼야 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어려움도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서 해결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고 영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바로 중국을 국제사회에 불러들여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한 바로 장본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가이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WTO에 가입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고요. 또 경제 발전할 때 미국 내수 시장을 중국에 내주어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했었고요. 네. 우리가 작년에 IMF SDR 그 바스킷의 위안화가 포함돼 가지고 중국의 어떤 금융이 드디어 미국을 능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 좀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그것을 허용한 것이고 미국이 가이드한 것이거든요. 이미 네. 작년에 오바마 시진핑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다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성장이 미국의 계산 하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중국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미국이 중국 못지않게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네. 뭐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지구촌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래는 1대1로라고 해가지고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 고대 실크로드와 또 명나라 때 정하의 해로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 중동까지 거쳤던 그 선을 잇는 오늘날 같이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 선에 있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과 경제 발전을 같이 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중국 정부의 의지인데요. 네. 여기에 결정적인 어떤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돈을 가지고 바로 그 1대1로의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우호를 맺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대부분 국가들이 다 개발도상국이고 중국의 경제 파트너가 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들 국가를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중국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대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금을 대주는 대신 당연히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가 그러면 건설해줄게 해서 그럼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수출이 막혀서 내수에 진작을 하는데 내수도 마땅치 않을 경우에 바로 이 인프라 수출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략도 같이 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 미국, 중국이 모두 함께 또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AIIB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행히 우리가 부총재 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남북 문제, 그러니까 통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남북 문제 해결이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만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이 동북 네. 삼성 지역은 북한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러시아도 가장 개발이 덜 된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돌파구가 없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개방을 해서 경제 발전에 치중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은 중국과 국제정세도 잘 살펴볼 일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는 뭐 4차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때문에 상당히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또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상황이 전환됐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염두에 주고 준비를 하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 경제 어디로 가나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원 교수였습니다.